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결국 뭐 하나 나오면 그 구속을 어떻게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가봐 보니까 나쁜 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씨. 그렇게 아주 그냥 탈탈탈탈 털려서 일가족이 몰살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국 장관 수사가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특수부사가 이대로 정말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철학적으로 저 검찰을 그대로 뒀다간 저 특수부사 저 시스템을 그대로 뒀다가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한다. 검찰이 한번 특수부사의 대상이 되면 이게 일가족이 몰살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느 누가 견뎌내고 어느 민생 사건은 언제 처리되고 이게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검찰의 속살까지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특수부수사가 어디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사가 아니고 정말 딱 봤는데 정확히 해보니 이건 안 된다고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정말 개혁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네. 오늘 가만히 있어봐. 방송을 안 하고요. 다른 뒷방송 안 하고 네. 한 밤 10시까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세 분이나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짧게 듣자고 보니까 이게 좀 아깝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치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서상윤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김기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투표, 몰표도 아니고 기표인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범죄 대응 TF 위원이신 김성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이 세 분이 뭐랄까 대단하신 것은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돈도 안 되는 이거 하면서 어디 압수수색 당하면 그 느끼는 그 네. 자괴감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그렇죠. 힘들죠. 이런 변호사분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네. 검사들한테 완전히 수사권 뺐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더 네.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렇잖아요. 대장동 재판 또 받으러 간 날이고. 네네네. 그것 뭐 직접 변호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지금 병합을 다 할수록 좋은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죠. 사건의 실체를 전체적인 어떤 수패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장동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결국 정치자금, 유동규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수사 기록에 대장동 사건이 많이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제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돼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동안 수차례 얘기됐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음에 재판하면서 규정을 했냐면 이건 유동규의 사기 사건이다. 그다음에 맞죠. 용두사미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동규가 이 기록을 보거나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과 같이 2012년 3년 그때부터 이미 대장동 업자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온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돈 씀씀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자금들을 이렇게 받아온 상황에서 자기가 돈이 또 필요하니까 야 이거 대선 자금 써야 된다. 이거 김용 갖다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사건이고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슈킹이랄까요, 삥땅이랄까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린 사건인데 검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해서 마치 유동규 말 하나 듣고 저희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수사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지금 마치 돈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용두사미 수사라는 건 또 뭐냐면 공소장이 한 20페이지 됩니다. 2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됐다는 건 한두 페이지 정도고 나머지는 무슨 배경사실에서 대장동이 어떻고 쭉 그렇게 얘기해서 18페이지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여서 야 이건 도대체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돈이 갔느냐가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
유동규에서 김용에게 돈이 갔느냐는 유동규가 제가 줬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기록을 저희가 뭐 산더미처럼 복사를 해왔는데 그래 이거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유동규가 그러면 김용에게 돈을 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수사의 어떤 본질이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고위층 관계자가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공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허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기록에 있던 내용들도 나중에 허임이 밝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11월 30일에 선고가 있는데 저는 뭐 변호인으로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무죄가 당연한 사실이다. 왜?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12년 구형했죠. 일단 예, 구형을. 그렇습니다. 예. 와,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 꼴리는 대로 죄랑 상관없이. 근데 유동규는 1년 6개월. 어. 유동규는 1년 6개월입니다. 아니 유동규 풀어주고 김용 부원장 구속시켰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느낌은 그런 거 일반인이니까 재판부에서 봐서도 네. 이 사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자기 방어권 행사하려면 풀어주는 게 맞다. 거기서 이미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님이 유동규가 증언을 했을 때 아, 저 말이 맞겠네 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기소된 뇌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서 6개월 동안 더 구속을 시켜놨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도 그걸 느꼈을 것이고 같이 그래서 아예 영장을 추가로 발부 안 한 것은 판사님의 그런 심정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가 뇌물 받은 사건. 그리고 하나 더는 김만배 등의 사업자들이 뭔가 좀 로비를 위해서 뭔가를 막 쓰였던 이 사건인데 우리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표 또는 뭐 김용 부원장 전 진상 실장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받은 게 없다는 거에 더 깜짝 놀랐어요.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입돼가지고 막 변호를 해. 근데 반신반의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김영부 피고인이 돈을 안 받은 사건인데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록도 보고 김영 변호인하고 김영 피고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도 나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거죠. 성남시장 때부터 안 받던 돈을 경기도지사 끝나갈 그 말미에 대선 나간다고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523억인가요? 나중에 주기로 했어. 428억. 428억. 나중에 주기로 했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굉장히 전문적 용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받는 거. 뭐 사후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와, 이거 보면서 아, 이 재판은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게 막 한참 터질 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나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보통 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업자들하고 친분이 있다면 술은 얻어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면 전혀 그런 식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칙대로 갔는데 갑자기 한 막 8년, 9년, 10년 이렇게 안 받았다는 돈을 갑자기 대선 경선 치를 거니까 돈 줘. 네. 이걸로 엮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좀 웃기는 얘기로 야 김용 선배가 그 돈 받았으면 우리한테 술도 사고 밥도 사고 그렇게 할 사람이지 그 받고 안 쏠 사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구동성입니다. 도대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건 죄가 안 되고 저건 주작 사건이고 네네. 오히려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비중으로만 보면. 네네. 네. 맞습니까? 뭐 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 뭐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 이제 모양은 비슷하죠.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위반으로 의유를 하느냐, 뇌물로 의유를 하느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 사실은 뇌물성으로 돈을 받은 것 이거를 이제 기소한 것이 둘 다 공통점인데 그렇게 할 때 검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집하는 증거는 그럼 그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황처럼 유동규의 믿지 못할 증언 하나로 줬다는 말이 있다면 검사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돈을 받아서 여기저기 썼지 않느냐라고 입증을 할 수 있고 검사들의 막강한 권한으로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 통신사실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서 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수사하라고 지금 뭐 준 권한이겠지요. 그런데 그거 해서 김용 피고인이 도대체 6억씩이나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면서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받은 사람의 어떤 행적이 맞냐? 그것만 봐도 돈을 안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어제 저 보도 하나 있었죠. 저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인가요?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뭘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검사들이 예. 짜 맞추려다 보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정치검사 예. 국가가 완전 돼버렸는데 예. 지금 검사 탄핵 이야기로 잠깐만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가네요. 예. 예. 지금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진 변호사 팀. 네. 지금 검사 범죄 대응 TF가 민주당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예요? 지금 팀장이 김용민 의원이시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 뭐 주철현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 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검사가 저지른 불법은 그 중대성과 이런 것들이 원래 법에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래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건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예. 이 선례를 남겨줘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헌재에 가서 탄핵된 검사는 없는 검사 거죠.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처음입니다. 헌정사는 처음이고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시작을 했다. 첫 발을 뗐고 그 다음 발도 지금 준비 중이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게 힘을 밀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수사팀장 이정섭.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쓰고 싶거든요. 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네. 불법의 복마전 같은 일을 하고 오이. 있잖아요. 대단하죠? 우리 밑에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네네. 우리는 안 지켜도 돼가 그냥 일상화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수사한 검사들도 네. 나중에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증거 없이 계속 짜맞추기 수사하고 저 기우제 수사하고 막 네. 했던 검사들이 언젠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만연한 피의사실 공표. 이것도 사실은 잡아서 어떻게든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사람을 명예실추시키지, 바보 만들지, 정치적 힘 빼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경종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네. 오늘 가만히 있어봐. 방송을 안 하고요. 다른 뒷방송 안 하고 네. 한 밤 10시까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 분이나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짧게 듣자고 보니까 이게 좀 아깝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세 분을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영광입니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야 모르겠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로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짧게 하나만 더. 네. 특수부 검사들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짧게 정의 한번 내려주셔 봐요. 특수부 검사들 정의.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검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달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첨되고 나서 네, 당첨. 기고만장해서 어마어마한 퇴행을 겪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네. 한상혁 위원장을 내친 이유가 기소됐다고 내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손준성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승진시켜. 네. 그런 거라도 좀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기 부인은 아직 검찰에 부르지도 못해. 이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검사 지휘부, 총장, 법무장관 그런 공정해 보이지 않는 외관을 작출한 그러한 정치 수사의 외관을 작출한 행위만 가지고도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세 분 중에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심스럽습니다. 아니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거 특수부 검사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정말 말씀하시다시피 10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랄 수 있는 겁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부라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고소고발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가 되면 그 기록을 올려서 보통 이제 검사가 이걸 기소할 건가 불기소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기소할 거면 법원에 기소하고 아니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특수부 수사라는 건 좀 독특한 것이 수사를 처음에 인지수사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해봐. 그게 이제 옛날에는 검찰청 같은 규정 같은 경우는 검사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 같은 것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검사장이 그 위에 지시를 받았건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간에 어찌됐든 검사장이 야 요거 좀 수사해봐 이렇게 하는 것을 수사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를 수사해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물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특수부 수사인데요. 경찰에서 올라온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법관의 지휘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수사해보고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수부 수사는 자기가 시작한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죠. 수사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야 이건 돼야 돼 하는 수사를 일개 검사입니다. 진짜 그때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괴물 같은 검사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지휘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검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를 정확히 바꿔줘야 된다. 정치권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 검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선배들의 목, 그다음에 어떤 기성세대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특수부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 검사들을 움직이는 그 위의 수뇌부들이 정치적으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누구 뭐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돼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탄핵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장관이나 총장이 저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개 검찰청, 2개 검찰청을 합친 검사들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 제1야당, 제1당 대표를 지금 몇 년째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수사를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들이 변호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소해놓은 사건은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컴플레인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이거 야 1년 2년 됐는데 왜 사건이 처리가 안 되냐. 될 리가 없죠. 검사들이 다 거기가 있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했고 만약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면 적어도 소명은 되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건 못할 수 있어요. 한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해보니 검사들이 아무리 수사해봐도 소명 부족이다. 이러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당한 거거든요. 제1야당 대표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권의 에너지가 지금 일반 민생에 가야 될 에너지가 쓸데없이 정치적인 사건에 다 가고 있어서 지금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소명 부족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법원 가면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말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기조와 너무 그러니까요. 일치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개합니다. 네. 말로만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아무것도 없네. 예. 자 특수부가 그런 것이고 특수부 출신이라 제가 보니까 전문적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상이 특수부처럼 생겼어요. 아닙니다. 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댓글창에 젊은 문재인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제가 하면서도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뭐 어렸을 때 큰형 잃어버렸는데 청와대 가 계시더라 뭐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서상민 변호사님 특수부는 뭐예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특수부 그 옆에 계시니까 사실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특수부 만약 물으시면 저희는 우선은 사실 욕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이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한동훈 장관님 말씀 나오셔서 제 말씀드리면 그 장관님께서 사실 그 마약 수사 많이 밀고 계신데 테마로 연예인을 수사하실 게 아니라 검찰청을 수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가장 큰 마약이 권력이라는 마약입니다.
야, 난또 진짜.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얼마나 심하면 약간 보시면 아시는데 약간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완전 취해서 완전 뭐 뭔가 이게 완전 취한 상태인데 또 한 일주일 정도 밤샌 것처럼 엄청 화나 있는 상태. 엄청 화나 있고 엄청 짜증낸 상태. 요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접하는 특수부 검사의 이제 평균적인 상태. 그래서 잘 탈출하셨네 우리 김치표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더 심해진 면이 있고 저는 이제 특수부사랑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말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제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저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수부사라는 게 누구 대상을 찝으면 구속할 때까지 하는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계속해서 압수수색하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혐의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악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인데 그러면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 별건으로 가는 겁니다. 별건으로 가요. 그래서 구속을 시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든 그렇게 아주 그냥 탈탈탈탈 털려서 일가족이 몰살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국 장관 수사가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를 해서 정말 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나온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당연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야, 너 이렇게 도대체 일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또 더 높은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옆으로 틀어 어디 안 나오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다 보면 별건으로 가다 보면 정말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결국 뭐 하나 나오면 그 구속을 어떻게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가봐 보니까 나쁜 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악이 돼요. 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특수부사가 이대로 정말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철학적으로 저 검찰을 그대로 뒀다간 저 특수부사 저 시스템을 그대로 뒀다가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한다. 검찰이 한번 특수부사의 대상이 되면 이게 일가족이 몰살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느 누가 견뎌내고 어느 민생 사건은 언제 처리되고 이게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검찰의 속살까지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특수부 수사가 어디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사가 아니고 정말 딱 봤는데 정확히 해보니 이건 안 된다고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정말 개혁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수부 검사는 하는 일의 절반이 언론 플레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먼저 시켜가지고 죽일로 만들어 놓고 네네. 제기 못하게 만들어 놓고 두들겨 펴는데 야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 그걸 견딜까 싶은 정도로. 실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 놓고 압박을 해야 법원에서도 그 어떤 언론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 외에도 외곽에서 그렇게 뭔가 나쁜 사람 이미지를 주는 것은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데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형사처벌이 없어요. 왜? 지들끼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자, 이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는 걸라고.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자, 근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섞여 있어서 제가 탄핵 주장하는 특이한 센 변호사가 있어서 이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검찰 개혁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국민적 요구일 테니까 이걸 소위 속칭 쌩까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방송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법사위에 있으면 좀 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변호사 말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출마도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잠깐만 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저번에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한번 나왔었죠. 저 우리 김기표 변호사님. 네네.
지금 나가시는 곳이 저는 경기 부천을 부천시 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날 정책 방송에서 이제 서른 의원의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근데 그때 뉴스공장에서 보니까 서른 의원을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 이길만 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사실 그 내가 서른 의원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폄하해도 되지.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의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공약은 못 지키면서 자기 당대표에 대한 그 온갖 폄훼와 소위 내부 총질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세요? 부천에 원래 살고 계셨다면서 지금 댓글창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부천에서 부천고 몇 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부천 북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56회 졸업했고 부천 동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부천고등학교 맞게 하셨습니다. 14회 졸업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요. 네. 지금 뭐 현역이 뭐 몇 선이든 상관없이 네. 신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네. 정정당당하게 네. 붙어서 네. 일단 당원의 평가도 먼저 받고 당의 평가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치열할수록 저는 민주당이 혁신되는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 뜻이 올 테며 그렇죠. 당원 뜻이 올 테면서요. 네. 그 당원들한테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게 뭐 6선이나 10선이라도 네. 선택받은 사람이 네. 지금도 정치 신인이라도 네.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자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런 훌륭한 자원들이 네. 아니 뭐 솔직히 그런 양반들 어디 국회에 앉아가지고 네. 그 경력이나 노하우는 있겠죠. 근데 패기 있게 싸우는 꼴을 못 보니까 단적인 장면 보셨잖아요. 윤석열 그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회로 들어오는데 네. 일어나서 악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면 윤석열을 야유는 못 보내더라도 네.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차원에서 악수 거절했어야 되는 게 상식적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악수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네. 반기역파 분들이 많더라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 퉁쳐가지고 왜냐하면 다음 주 또 모실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뭐 정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기표 변호사께서는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제 실용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이제 사석에서도 만나 뵀을 때 하는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죠. 명석하신 분이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그 깊은 통찰력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접근할 때 그러니까 주의로 접근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정말 민생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사실 매력에 빠져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사석에서 이런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동 기록을 보더라도 딱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하고의 지금 민간업자 말을 들어서 어땠냐 이런 게 이제 얘기인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이 기록상을 살펴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 가장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남시를 이끌었고 경기도도 그렇게 이끄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요새 낡은 다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낡은 이즘을 가지고 와서 저 동상이 어떻고 그런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나갔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태양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가지 않겠는가? 저렇게 시정연설에 알맹이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격.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